그렇죠. 이건 사실 우리 과를 그럼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게 대표적인 과 몇 개를 갖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저는 가장 뼈아픈 과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노동개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언론 노조 위원장께서 한번 이 부분을 갖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노동개악은 결과적으로 아예 중산층을 말살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노동자들에겐 굉장히 재앙에 가깝죠. 일단 예. 뭐 언론 노조에서도 이제 계속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인데요. 임금 피크제를 상당수 노동 개혁이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그 이 노동 정책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정책 목표와 실제 예상되는 결과와는 크게 상반될 거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일단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려가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딱 던져놓으니까 상당수 기업들은 귀가 솔깃하거든요. 예. 사실은. 왜냐면은 호봉제, 대부분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단일 호봉제라든지 뭐 다양한 직급별 호봉제 임금 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뭐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월급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고연차 구성원들이 이 임금 문제는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임금 피크제라는 걸 딱 던져 놓으니까 많은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반응을 하고 실제로 그걸 갖고 많은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목표라고 이제 내세운 게 청년 그렇죠. 실업 해소였죠. 근데 상당수 기업들이 이 청년 실업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 임금 깎기 경쟁으로만 내몰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도 지금 임금 피크제 당장 저희 사업장만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를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도 예, 저희 한겨레에서조차도요. 근데 한겨레에서도 임금 피크제 도입과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젊은 구성원들을 얼마나 해마다 얼마씩 뽑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없거든요. 또 한겨레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임금 피크제가 꽤 많은 직장들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변형된 형태로 하고 있어요. CBS 같은 언론사도 경우에서도 많이 보면 보직이나 이런 거를 맡기지 않고 예. 그다음에 거의 평기자처럼 뭐 하게 되면서 수당이나 이런 데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사실은 그런 일들을 안 맡기죠. 뭐 특근 수당이나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걸 쓰지 않게끔 일을 맡기면서 실제로는 나가는 전체적인 임금은 깎이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임금 피크제가 변형됐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럼 들어오는 임금 피크제는 얼마나 빡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임금 피크제의 핵심 내용이 예. 뭐 급여의 그 통상 임금에 예. 그 해당 연차에서 받아야 할 통상 임금에 뭐 적게는 10%에서 5% 10%에서 많게는 뭐 30% 40%까지 30%까지요? 깎는 데가 있는데 야. 젊은 시청자분들께서 들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를 실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상당수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쯤 되면 월급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데 그때쯤 되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돈이 그렇죠.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물가도 올라갈 테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통상적으로 받던 임금의 30%를 깎아서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예.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임금 피크제보다 저는 더 심각한 게 일반 해고에 쉽게 해고 안 예, 할 수 있는 쉽게 거. 해고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고당해 보신 그 고재열 기자님 일반 해고 이게 통과되면 어떤 재앙이 벌어질까요? 근데 잠깐 이렇게 좀 쪼크를 말씀드리자면 예. 아니 무슨 이렇게 임금 피크도 안 당하시고 이 일반 해고도 안 당하실 프리랜서께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저기요. 제가 사실은 그 완전 프리랜서로 지냈지만 한 2년 정도는 또 월급쟁이로 씹지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수당을 조여오기 시작할 때 느끼는 공포 이런 거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고당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 발로 걸어놨습니다. 해고가 아니었군요 그때. 제가 당한 그 징계는 무기정직이었고요. 무기정직. 더블 무기정직을 정직을 당했는데 하여튼 그 이 노동개혁 그건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경제 공약에서 네. 노동개혁은 뭐 있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고 원래는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순서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없었을 거예요. 네. 뭐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경제민주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큰 그러니까 공약이 지금 우리가 이게 노동개혁을 내세운 이유를 봐야 돼. 뭐냐면 경제민주화가 안 되니까 창조경제를 내세운 거고 창조경제가 안 되니까 규제개혁을 내세운 거고 규제개혁이 안 되니까
노동개혁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지금 노동개혁을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앞에 세 개를 못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하겠다고 대통령에서 이걸 하겠다고 가장 내세웠던 걸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약한 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적을 찾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적이 임노동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노동자를 공격하면 결과적으로 표도 얻고 그리고 전쟁도 벌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이전의 과를 좀 덮을 수 있겠다. 혹은 대기업이라도 내 편에 확실히 끌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주변에 관심만 남은 걸 관심만. 대기업들의 그 과연과 긁어주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핵심일 수 있는데 쉬운 해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회사 쪽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저희 회사에도 인사평가제도 있고 아마 그 시사님도 인사평가를 받긴 받죠? 우리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 정직당한 사람들. 받지 않습니다. 정직당한 사람들이 만드는 인사평가는 주진우 인사평가 어떻게 나와요? 주진우 기자는 글쎄 굉장히 불량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진우 기자를 보면서 시사인을 구독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또 인사평가 기준이 올라갈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한 기여도는 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극단의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재희 기자는 그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시라고요. 예. 그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사평가를 해서 저성과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인사평가라는 게 과학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서 직무 분석이 선행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인사평가하는 평가권자, 인사권자의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노동자들은 그 부서장이라든지 뭐 신문사에서는 데스크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눈치를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노동자들로서는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쉬운 해고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쉬운 해고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므로써 연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시죠. 가장 약한 적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고재열 기자 말에 교과서도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단 교과서 국정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게 입법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큰 착오를 한 게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소비하는 학생들, 학생들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이 저기는 진짜 가짜 교과서로 잘못된 교과서로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로서 교육 당사자로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어찌 보면은 실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좀 확산시켜서 그러니까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벌였던 과들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 역사 전쟁을 벌이는 이유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연 이 역사 전쟁이 승리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역사 전쟁을 벌인 이 박근혜 정권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용민 PD는 학생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소비자 계층을 무시를 했거든요. 뭐 학생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조직화돼 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그런 뭐 퍼포먼스 내지는 데모를 할 것이냐 이 부분과는 별개로요. 일단 이 국정교과서는 나오기도 전에 집필진을 찾기도 전에 나쁜 교과서라고 아주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규정돼 버렸고요. 이 프레임 안에 갇혔기 때문에 이걸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 순간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된 순간 이거는 뭐 도저히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요. 물론 공부는 하겠죠. 그러나 비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사연구회인가 여기서는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진보교육감 몇 군데, 진보교육감이 있는 그 교육청 몇 군데에서는 대안교재도 만들어 놓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유신 시절로 또 돌아가 보자면은, 뭐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라든지,
당시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분들 얘기로는 이 교과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이거 사실 맞아? 아니야. 딴 책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책이 귀했으니까요. 예. 딴 책 보니까 딴 얘기를 하던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넣는 게 현대사, 그렇죠. 근대사, 예. 그리고 고대사 역사 아닙니까? 예. 저는 이 교과서로 온갖 그런 역사적 정의와 해석 이걸 다 담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거는 이 자체는 학생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럴 만한 충분한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죠. 이 순간 나쁜 교과서로 낙인 박혔다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이 교훈을 또 해석을 찾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할 겁니다. 이 순간 끝났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주체사상을 뭐 가르친다고 엄청나게 막 떠들었었잖아요. 네이버에 주체사상 딱 치니까 엄청나게 쭉 떠요. 백과사전부터. 그래서 뭐 위키백과를 딱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비판적으로 또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게 문제된다 그러면 네이버는 문을 닫게 해야 되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가르쳤던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교과서의 영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교과서가 얘기시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웃음거리가 된다. 그런데 저는 현재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 전쟁에서 이 야권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는 여권에 아주 호재고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역사 전쟁 전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문화 전쟁이요, 문화 전쟁. 뭘 참고하시면 되냐면 작년과 올해 여름에 가장 흥행했던 영화, 올 여름에 올 초구나. 이 명량하고 국제시장을 보면은 그 명량과 국제시장에 대해서 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이른바 국뽕 영화라고,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팔아먹는 국뽕 영화라고 이렇게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이렇게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부각했던 쪽은 이 조중동이나 그런 보수 진영이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명량 1,700만을 가져갔고 또 국제시장도 상당히 많은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명량과 국제시장을 뜯어보면 국가주의 영화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명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이란 무엇이냐? 왕이 아니다. 백성에 대한 것이다. 국가주의를 부정해요, 이순신은. 그리고 국제시장에 그걸 국가주의 영화로 읽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거기에서 이 애국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을 이거를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영화를 안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독인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국가주의로 하면서 밀쳐내는, 그러니까 국가주의 포비아가 있는 이쪽은 그러면 국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런 식으로 국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했잖아요. 뭐 연평은 뭐 1,000만 원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가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만 나오면 무조건 밀쳐내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런 국가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린 그런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뭐 호치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이기도 하면서 민족주의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그 세 개로 나눠진 베트남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민족을 강조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혁명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을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여기에 프레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채를 가져가기에 우리가 유리하다. 국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포스코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대통령 입장 그거예요. 뭐냐. 포스코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문제 제기와 별개로 근본 문제의식이 뭐냐면, 포스코가 왜 박태준 거야? 포스코를 기획한 사람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거기 그런 국채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채가 형성되면, 그러면 지금 일베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관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너는 왜 맨날 국가만 트집 잡아? 왜 궁시렁 거야?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해결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사람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국가가 우리를 구하지 못했다. 국가의 문제다라고 이제 국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어떤 진보 성향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인데 일베의 걔네 논리는 뭐냐면 왜 국가만 맨날 탓하고 너는 네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네 잘못이다. 네가 못나서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다. 그런 프레임인데 우리의 국가라는 게 이렇게 명확히 있다. 우리의 국채. 그것을 강조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 이념 논쟁에 연필 심을 심어주는 거죠. 핵심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간단하게 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래서 암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살. 네, 그러니까 그 암살 코드 같은 경우를 사실은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암살에서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의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우리의 주요 선결 과제 그다음에 영원히 지금 풀지 못한 과제 친일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암살이 그걸 전혀 환기해주지 못해 그걸 사람들한테 오히려 네티즌이나 저는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평론가들이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또 저는 사실은 그 세 영화를 다 칭찬했던 그 진보 진영의 유일한 평론가거든요. 아마 황진미 평론가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 국제시장과 명량과 암살을 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국가는 국민이거든요. 그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그 영화를 쌓아갔는데 변호인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모두가 다 국가를 국민으로 보는 그러한 기본 시각은 공유하면서 만들어낸 영화들인데 포인트를 다르게 이렇게 형성을 했던 건데 뚝 잘라가지고 국제시장은 저쪽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연평해전은 국민에게 포커스를 안 맞췄어요. 국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민은 거기에 부속품이야. 거기들의 일상들은 전부 그 국가라고 하는 것에 개인이 나와서 느꼈던 자잘한 그런 재미들이고 실제로는 국가를 위해서 다 귀속돼야 될 존재들로 그리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전제주의 영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전선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가랑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느냐. 우리는 정부랑 싸우는 거다. 지금 이 정부가 국가를 찬탈해 갔다. 이런 프레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역사전쟁을 벌일 때도 우리의 권력을 찬탈해 간 정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뿌리가 없는 정부. 뿌리를 자기 아버지로 두는 정부. 국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우리는 거기서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반만년 민족도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사전쟁에서의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낡은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가는 곧 자기고 또 아버지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절대 다수 국민들은 국가를 공동체로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공동의 공간, 공동의 어떤 공감대의 토대,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경원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역사전쟁의 승패를 과연 어떻게 예측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분이 약간,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전제할게. 예. 학생들, 그 소비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요.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서는 그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더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 최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치적 유불리까지도 끄집어내신다면 저런 입장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문화전쟁에서 우리가 프레임을 잘못 짜면서 좀 패배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전쟁을 벌였을 때 프레임을 다시 잘 정교하게 짜서 정확하게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당장 다가올 총선에 어떤 여파를 미치느냐라는 점을 따져본다면은 수도권에서는 사실 새누리당이 이 역사전쟁 출구 찾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간다? 불리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영남권은 다르겠죠. 거기는 사실 고재열 기자가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가문에 대한 지지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지? 가문에 대한 지지, 왕조에 대한 지지, 왕조에 대한 혈통에 대한 지지, 혈통에 대한 지지, 혈통에 대한 지지. 이런 식의 물론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서러워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런 비탄한 현실에 애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수도권에서만큼은 이거는 결코 먹힐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여당이 그 평시 때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은 이 적진의 분열이거든요. 그렇죠.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최대한 분열되는 거. 근데 지금 역사 전쟁 국면에서는 합쳐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선거를 앞두고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게끔 야당의 어떤 패색을 짙게 만들어가지고 뭐 200석까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예. 새누리당이. 예. 그런 식의 압도하는 국면을 만들어서 선거를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그런 무드로 가져가는 게 이제 그 그림이었는데 이 완전히 1대1 싸움으로 또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죠.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좀 싸움이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수도권 같이 바람과 또 이런 이슈에 민감한 그런 토대 위에서는 역사 전쟁, 확실한 그 역사 교과서의 그 어떤 분량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검정 교과서보다 더 보완된 무언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매우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불가능하죠. 예. 지금 왜냐면 국정 교과서가 8개 종류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건 신기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갑자기 일거에 뭐 선언을 하고 나섰고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예전에 참 보기 힘들었던 예전에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국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고 11월 14일 날 과연 얼마나 모일까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된다면 야권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권에게 불리하다라고 여권에게 불리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저는 그것도 야권에게 불리하다라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야권에게 불리하다. 이건 좀 이따 최성진 기자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그래요. 최 기자님.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실 내용을 저도 사전에 미리 앞서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2년 전쟁으로 흐른다면은 이번 역사 전쟁이 아닌 2년 전쟁으로 흐른다면은 단기적으로 내년 총선 전망에서는 적어도 야권에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의 계산은 했겠죠. 여권 관계자들이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그 정도 계산은 했겠죠. 따라서 이게 총선용 카드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여권에게 유리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김영민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2년 전쟁이 아닌 역사 전쟁으로 만약에 그 관점을 달리했을 때 바라봤을 때 이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뭐 실제로도 그러하죠. 뭐 제대로 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그리고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그런 비판 사설이 나왔었죠.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30년 된 나라에서 이런 전체주의적 관점의 교과서 국정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비꼬았는데 우리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30년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뭐 전체주의적 혹은 뭐 이런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특히 역사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강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년 전쟁과 분리해서 역사 전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 이슈에서 결코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는 일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아주 재미난 그런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그런 결론들을 좀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 기자님은 그 이념 전쟁과 역사 전쟁을 좀 분리해서 역사 전쟁은 거의 박근혜 정부의 필패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념 전쟁은 다르다. 오히려 그렇죠. 정권 혹은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 어떻게든 주체 사상 뭐 정보 그런 거 가지고 나오겠죠. 저는 역사 전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이념 전쟁으로 가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지금 친일의 프레임과 불량의 프레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역사 전쟁으로 귀결되면서 여권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 이 교과서의 최대 피해자는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념 전쟁은 파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고재열 기자는
이게 사실상 이념 전쟁이고 그리고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입장을? 설명하자면 예. 일단은 이제 그 간단하게 정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야권의 호재이긴 하죠. 뭐냐면 서로 이렇게 이제 역사 전쟁이 너무나 큰 선명한 명백한 이 전선이 형성되면서 안에 있는 내부는 지금 이를테면 봉합 내지는 유명무실됐잖아요. 예, 예.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흐르는 이제 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을 놓고 다퉈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봉합이 되더라도 안 다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이거는 뭐 거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권은 신당의 문제잖아요. 지금 예. 신당이 동력을 잃었어요. 보니까 천정배 의원이 이 역사교과서 대응팀에 대응 그 공조를 한다라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예. 거의 이제 신당의 동력은 사라진 거죠.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도 호남 신당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 땡처리당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런 그렇죠. 국면에서 되자면 그러면 신당에 대한 가장 그 지금 이제 야권의 이 우려 요소는 해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시 선거 직전에 가서 이렇게 그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보다는 동력이 사라지는 문제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야권에 유리한 거죠. 정무적으로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고 그 뒤에 야권이 그것을 어떤 선거의 동력으로 잘 활용했느냐 그 문제도 아닌 것이고 예. 그리고 뭐 메르스 처리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아닌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역사교과서 문제 뭐냐면 로드맵을 그려봤을 때 내년 총선까지는 역사교과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눈앞에 예. 결과물이 나오지 점화 않죠? 시점이 나오는 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야지 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냐면 그것에 대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슈 자체가 식상해질 수 있고 이슈 자체가 지치게 돼요. 아마 세월호 때처럼 11월 초중순까지는 끌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말이나 이걸 지나가면서 이것은 휘발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도 이미 지겨울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역사 전쟁으로 총선까지 그렇게 끌고 갈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타라우즈가 안 와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이 여당에게 유리한 요소만 남아요. 뭐냐면은 이제 이건 지겨워졌고, 그 얘기가지고 그만해. 그냥 교과서 잘 만들면 되지. 아직 뭐 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지랄이야?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건 미래에 대한 우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걸로 흐름으로 갈지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흐름으로 물론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이슈하고 어떻게 이슈 파이팅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이렇게 흘러왔던 야당의 실력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계속 점화시키면서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그 야당이 유리하게 풀어나길 보는 건 전 난망하다고 봐요. 그냥 지금 이 신당의 분열 요소를 봉합한 정도로 그냥 그 정도 혜택 보는 걸로 이 야당은 만족할 정도지. 만약에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총선 때까지의 어떤 그 야당의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싸움?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어떤 이벤트? 이벤트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와도 이길 수 있게끔 만들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군중이 어떤 이런 큰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큼 이것을, 우리 일테면은 사실 세월호 문제를 우리가 지켜보면은, 세월호 처음 벌어졌을 때 이제 여당은 끝났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 그럼요. 그런데 제가 그 초기에 이것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한 달만 지나면, 이 여당의 후보한테서, 당신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를테면은, 이런 멘트가 나올 거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죽였냐?
그 어떤 이제 그런 초기에 책임론과 무능정부 여기 프레임에서 그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기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실제 후보들은 그렇게 나섰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이슈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저는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봤으니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로드맵.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만큼까지 야권이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느냐.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어떤 얻을 점수나 이런 건 분명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로 확전이 되느냐. 그거는 그렇죠. 조선일보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다른 이슈들이 전개되었던 그런 것들에서 조선일보를 스터디한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까 그 다카키 마사오의 실제 무슨 이 독립운동가도 도왔다 그런 말이 나왔으면 정말 좋은 그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그럼 다카키 마사오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부 다 다카키 마사오 얘기야. 예,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어. 그 중에서 다카키 마사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10배 정도는 일반 국민들이 얘기만. 다카키 마사오에 대해서 환기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굉장히 그 빅데이터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문제 제기하는 게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세월호 국면에서도 1년 정도 지나면 일반 국민들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지.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해줘서 국민들이 공감하게 지치지 않게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대중 심리공학적인 설계가 전혀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 끝까지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너는 왜 유가족을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괴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그 주제들을 던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해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린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김혜민 PD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벤치마킹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한나라당이 천막당자 시절에 했던 그 사학재단 사학법 개정. 이 사학법 개정 하나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슈로 다 점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을 갖다 굴복시켰잖아요. 그런 그 상황들을 갖다 한번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뭐 어떤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학법 투쟁은 한나라당이 뭐 별로 소득 없이 뭐 접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사학법 투쟁을 접고 들어가지 않았죠. 실제로 거기서 사학법의 재개정을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로서의 이 재개정 약속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학법 투쟁을 새누리당이 하는 과정에서 요만큼 이렇게 고립되어 있던 새누리당이 점점점 각 세력들을 규합해서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그래서 뭐 제가 당시에 그 평론 활동하면서 별 소득 없이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사학법이 상당 부분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뭐 누더기가 됐다, 혹은 뭐 사실상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얘기가 사라졌다, 무뎌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 이전과 이후에 사학법의 그 어떤 그런 변화된 양상이라든지 또 사학들이 공적 그 감시 체계에 놓인 거 이런 흐름들로 본다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뭐 여간 과거와는 다른 공적 감시 체계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적 감시 체계에 전투엔 이긴 거죠. 전투엔 이겼는데 전쟁에서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뭐 총선 대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김문기 이사 같은 경우는 다시 상지대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게 사실은 사학법 개정안이 아니었을까요? 이명박 정권 이후죠. 이명박 정권 이후에 사학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2차 개정 때문에 또 그랬다? 그 이전에는 뭐 돌아갈 여지가 없었던 터였고요. 근데 하여간 저는 이 사학법 개정보다는 여당은 확실히 그 선거 전문 정당입니다. 선거까지만 잘해요. 그 이유는 뭐 별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뭐 선거 공학 중에 하나겠지만은 장악당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권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야당이 뭔가 만들어내는 의제는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혹은 뭐 그 안에 있는 작은 흠을 갖고 이건 뭐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당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에 강동원 의원과 같은 그런 사례였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맥락도 있고
여러 세월호 국면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뭐 어느 아무개 의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했다, 뭐 누구한테 실실 쪼갰다, 뭐 누가 술 마시고 뭐 했다,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완전히 유족들을 쓰레기로 몰기도 하고 말이죠. 유족들의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엔 뭐 글쎄요, 뭐 이런 결론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여론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 TV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 예. 아까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야당에 거론해주신 그 야당의 실력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역사 전쟁으로 흐를 경우에 우리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만큼 결코 지는 일은 빚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그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실 제도권 정당이, 야당이 그거를 입법활동 등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거를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 안아야 하는 야당은 여전히 좀 질이 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굉장히 우리한테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질이 멸렬한 거를 갖다 깨기 위한 어떠한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 더 그 나아가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2012년 총선 최대 그 페인이 되고 있는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있구나. 근데 그게 말씀하신 그 일말의 약간의 틈새를 전체인 것처럼 비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특히나 종편까지 얹어지면서 있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좀 뭐랄까 일종의 그런 하나의 그 출구 혹은 도로 이런 것들 같은 좀 깔아주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전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권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지지자들을 춤추게 해야 돼요. 지지자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요. 이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전망 이런 것들을 야당이 끊임없이 주입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서로 잘났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판이고, 또 보십시오. 그 황교안 씨가 자위대 드릴 수 있다 이 발언 갖고 사퇴하라도 아니고 사죄하라 이건데. 그러니까요. 사죄하면 어떡할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끝내자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이 야권이 쟁투력이 있다. 뭐 정말 주먹을 주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제 아무리 뭐 역사전쟁이든 이념전쟁이든 거기에 뭐 항거를 한다든지 반기를 든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공전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실 그 쟁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지율을 갖다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럼 이 높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상 대안들이 다 없는 야권에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야권연대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참 재미난 얘기를 또 했죠. 새누리당 대변인이 야권연대의 낡은 프레임을 갖고 와서 또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작태를 보인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작금의 교과서 국면에서의 3자 테이블을 갖다 비판을 했던 걸 보면은 뭐 야권연대는 계속 무서워하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낡은 프레임이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용민 씨가 얘기한 거에 저도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흥이 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뭐냐면 지지를 밝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 성향 사람은 그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안 해버리죠. 안 해버리는 짜증나서. 거예요. 짜증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판돈을 지금 못 걸기가 싫은 거예요. 이 판돈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걸면 이쪽에 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흥이 날 판을, 놓을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야권 지지자가 보기에 거기에서 무슨 낡은 진보 청산이니 그 안에서 뭐 또 호남신당이니 지네들끼리 안에서 싸울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 누가 판돈을 걸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팅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권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 지지자들이 흥이 나게 이게 결집이고 그런 걸 떠나서 흥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게 그 만드는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코드로서 뭐 어떤 보이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흥이 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노래 틀고 뭐 춤추고 이건 아니잖아요. 흥이 난다는 것은 뭔가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확신들이나 바람 같은 게 불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 흥으로 따지자면, 자,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밴드는, 야권 이제 흥이니까 밴드로 설명하자면, 이 밴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컬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드러머도 있고, 지금. 잠깐 보컬이 있나요? 자, 지금 유력 대선 주자 중에, 4명을 꼽으면, 그 중에 3명이 야권에 있어요. 그렇네요. 보컬이 셋이나 있네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일종의 박원순 지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지금 어떻게 보면 히든이죠, 히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흥분했네. 난 박원순 지사 그래가지고 뜻지사에 그 지사인 줄 알았어. 나 그 다음에는 그럼 뭐 문재인 열사라고 얘기할까? 친박이 친박. 선행마들 이렇게 뭐 문재인 대표 같은 이제 그런 선행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언더에 있지만, 남아있는 안철수 카드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뭐 안희정 기사나 이렇게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 충분히 있고, 그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이 밴드를 구성하면은 얼마든지 흥을 낼 수가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기는 이른데, 저쪽에서 지금 반기문 내한공연 온대더라.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지금부터 쫄아있고 뭐 그런 표정이잖아요. 야권 연대를 그 자체만 갖고 그걸 필승 카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야권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은 곧 반박근혜만을 위한 그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박근혜만이 아닌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재열 기자가 밴드로 비유를 했으니까 그 밴드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요소로 비유를 한다면은,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퍼포먼스도 좋고, 뭐, 비주얼도 괜찮고, 뭐, 이 기획사의 마케팅 능력도 뛰어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가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창력? 예. 밴드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면모 가운데 하나는 가창력이겠죠. 근데 반박근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 반박근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그러면 반박근혜만이라도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죠. 황교안 총리의 그 그릇된 역사인식이라든지, 자유대한테 문 열어준다는 얘기를 할지. 그런 걸, 분명히 이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때 나가는 그 어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유감 표명을 하라고 할 것인지, 사퇴하라고 할 것인지, 사죄하라고 할 것인지, 저는 근데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문제적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나와야죠. 사퇴하라고. 근데 그걸 사죄하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야권 지지층에서도 볼 때, 저게 사죄만으로 끝날 만한 사안인가라고 가혹거리게 되는 것이고, 야당이 왜 저래? 야당이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야당의 이 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유보하고 멈칫거리게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결론은 그래서 반박근혜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것도 사실은 이념 전쟁의 한 결과물이었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황교안 당시 그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해산 심판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겨레 내부에서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설마 저거 심판 청구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하나겠지, 정말로 저거를 할까?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겠어? 근데 하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야당은 거기서 뭘 했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박근혜 제대로 했냐고, 그때. 뭐 그 통합진보당 그 편들면은 그게 뭐 정부 프레임에 말리는 거고, 고도에 맞지만 본인들이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머리를 굴리고 했지만, 그건 정치적 계산 이전에 반박근혜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은 적어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뭐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뭐 통합진보당은 어찌됐든 야권 연대의 대상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마치 본인들이 뭐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그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선행시켜서 반박근혜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좀 이 지경에 왔다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사태 때 보였던 야권의 모습은 사실은 우왕좌왕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전선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해버린 거죠. 그 마치 돌격전에 당해버리듯이.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또 좋아하는 정치, 그러니까 다수 국민이 좋아하는 정치 행태, 정치 지도자상은요, 아직은 강력한 것입니다. 카리스마령 독재라 하더라도 강력한 걸 좋아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여왕이냐? 심지어 지금 집권 중반기가 넘어갔는데도 차기 총선에서 200석을 운이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때부터 나는 유력하고 상대는 무력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아주 잘 짜왔다는 거죠. 보십시오.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해 강력한 상대를 제압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렸습니다. 2013년에 최도국, 2014년에 통합진보당, 또 올해는 교과서로 대미를 장식할 것 같아요. 이 국면에서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욕을 들어먹긴 하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박근혜는 강하구나. 화끈하다. 네, 그 야당이 욕먹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야당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데 뭐 지금 사퇴가 아니라 사죄를 얘기하는 이런 국면도 그렇고요. 사죄도 아니고 사과였을 거야, 아마 사과. 사죄였던 거죠. 예. 이제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졌는가 따져봤을 때 둘 다 똑같은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누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박근혜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간 보여줘왔던 수많은 어떤 정치적 이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특유의 이원론, 종교적 심성,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여기서 사실 자연스럽게 부산되는 이 강함으로 결국 상대 야권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죠. 예. 사실은 근데 뭐 강함이 사기 앞에서는 좀 그렇죠. 그때 졌었죠. 2007년 사기꾼 앞에서는 한나라당 경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쨌든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의원이 그 다음 대선을 노린다면은 그 야당 대표를 한번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여당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맷집이 길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맷집이 길러졌나요? 뭐 조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어버이연합이 그 교과서 문제 놓고 서명할 때 난입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때 그냥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갖다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30분 만에 좌판을 걷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김영삼 보세요. 그분이 사실 그런 그 일천한철학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분이 그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서 고려대 앞에서 그 학생들하고 대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생생하게 경험해요. YS는 고대에서 강연 못한다 이러면서 근데 YS가 한 10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수용차 안에서 우유팩에다가 소변도 보셨죠. 맞아요. 그런 결기가 사실은 좀 필요한데 물론 그 결기만으로 뭐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강대강의 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참 우리는 뭐 저쪽에서는 막 천막당사 이랬었는데 우리는 1인 시위하고 있고 물론 집시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게 뭔가 뭐랄까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화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지금 국면에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이런 큰 장이 서면 거기에서 피를 묻히는 장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홍준표 지사나 뭐 예전에 정영근이든 뭐 이재호 의원이든 그런 사람 파이터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런 국면에서 이제 어떤 결집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특징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요? 이럴 때 지금 악역을 맡아주고 열심히 파이팅을 해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문재인이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걸로 오히려 더 안 풀렸으면 그런 마음에 보컬에서 좀 내려왔으면 나서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꼬여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전쟁과 또 이념전쟁으로 이걸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들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예봉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진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지르고 어떻게 치고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뒤에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민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렇게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돌격대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하여튼 처음에는 이제 국정교과서 과연 가상으로라도 네. 이렇게 어떻게 꾸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역사전쟁이고 역사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들 그래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 역사전쟁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어떤 뭐랄까 전망은 비관 쪽에 좀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관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린 제일 먼저 요거 하나라도 하자.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부터라도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 기자님서부터 한번 제일 그래도 연배가 위라고. 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동안이신데 어떻게. 제일 철이 덜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철 덜 들었다는 부분보다 그 부분보다 동안이라는 부분을 저는 귀담아듣겠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최성진 기자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 최성진 기자가, 고재열은 왔을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최성진 기자가 절대 안 왔을 것이다. 고재열은 맨날 늦는다. 아마 방송 직전에 헐레벌떡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 열리기 전에 고재열이 오면 내가 성을 고로 바꾸겠다. 고성진으로 바꾸겠다. 고성진 기자님. 제가 고재열을 알게 된 저런 사람한테 고시성을 줄 수 없습니다. 탑으로 해라 탑성진이야 탑성진. 자, 고재열을 알게 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년 가까이 오시는데 저보다 어떤 약속 장소에 먼저 나온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제언을 해주시면요. 저는 이제 이 야당의 약함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야당의 약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 시민사회의 역량, 특히 저는 이제 선거 언론노동조합 또 좀 더 상급 단체로는 민주노총 소속이니까 이 노동자 단체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단체, 우리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결집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좀 더 지금의 국면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각이, 뼈아픈 자각이 필요할 거라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사전쟁과 관련해서도 사실 노동자 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언론노조 같은 데서도요. 아까 이제 노동계약을 말씀하셨는데, 노동계약 같은 문제, 민주노총이 좀 더 사실 철저하게 대응했더라면 저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프레임 전쟁에서. 근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 갖고 있는 충분한 문제의식과 역량, 이거를 결집시킬 수 있는 거는 비단 야당만이 아니라, 야당의 약함도 문제이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단체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그런 단위들에서 좀 더 지금의 상황을 철저하게 좀 위기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조직하고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최 기자님 말씀은 이번 역사전쟁에서 지면 노동자 단체든 시민사회 단체든 아주 더 극심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량을 한 대로 묶어서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대우를 만들어 나가야죠. 지금도 춥지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더 추워질 거예요. 한겨울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한겨울 정도가 아니라 북극의 추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민 PD님 제언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민생 구석구석의 그런 모든 아픔과 질곡들을 파헤치고 또 사회적 공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한참 그렇게 활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야당한테 모든 운명을 다 맡겨요.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만약에 지면은 이건 무슨 낙마하고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불의한 정치 세력 집권의 모든 폐해를 다 뒤집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산 쇠고기 그 반대 집회 당시에 뭐 우리 시민들 촛불 들고 나왔는데 물대포도 맞았죠, 연행당했죠, 기소당했죠, 구속되기도 했고 말이죠. 예. 사실은 야당은 정말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인데 사실 4.19, 5.18 때 우리 시민들 야당도 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혁명을 주도한 적 없어요. 야당은 기존의 어떤 기득권적 체제 구조 안에 있는 그냥 거버넌스의 그런 한 기구일 뿐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민사회가 스스로 어떤 자기 정체성, 존재감, 또 이런 말하자면은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를 항구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또 선거 때가 되면은 야당이 못하는 그런 아주 화력이 있는 주포가 돼가지고 시대의 어떤 그런 퇴행을 막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국민TV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민사회의 그 항구적인 그런 힘을 상시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 언론이고 국민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고요.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조합 가입하셨어요? 예.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용민 PD가 안 보여가지고 이걸 가입을 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인데.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우리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그 상비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로서 국민TV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겠습니까? 야당만 믿지 마시고 이제 건강한 대한 언론을 만드는 일에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승전 남깁니다. 국민TV군요. 예. 항상 기승전 국민TV. 네. 우리 새누리당은 기승전 노 아닙니까? 그렇죠. 기승전 노. 노무현. 예. 이번에 또 조이팔도 노무현한테 밀어붙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참 세상에 그 대구 출신인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예. 고재열 기자님. 숟가락을 좀 잠깐 얹자면, 이렇게 또 국민TV도 있고. 시사도 있고, 시사도 있네. 한겨레도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큰 불이익을 얻고. 아니, 한겨레는 이번에 광고 실어서 파이야. 광고에서 돈 2,700 벌었잖아. 아니에요. 한겨레가 너무 잘했어. 사실은. 광고를 했다는 게 잘한 게 아니라. 고 기자님. 한겨레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한겨레가 제일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도 있으니까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비관하거나 또 미리 절망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식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은 상식이고 지금 벌어지는 비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을 지켜내고 그 싸움은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전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가치의 전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에 동의를 했던 우리 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의 총체고 현재를 살아가는 약속이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인 그 어떤 그 상식을 같이 지켜낸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좀 그런 싸움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치 싸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선거에 임하면 상징 가치를 많이 가져와요. 이자스민을 가져오든 아니면 어떤 노동계 출신을 가져오든 아니면 호남 출신을 데려오든 원대성도 데려오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야권에서 밥그릇 싸움, 파벌 싸움을 하는 것보단 그것도 야권 연대 틀을 벗어나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삼고철회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그것은 국민이 받아들여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같이 세워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새롭게 잘할 수 있는 그 상징 가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지금까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 이후에 야당이 본격적으로 그런 외부 수혈을 한 일이 없어요. 맞아요.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 젊은 필수 세월이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년 가까이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를테면 이 대선 때 얼마나 산뜻했어요. 저기에 있는 윤여준 전 의원을 이렇게 이쪽으로 영입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것은 이 사람은 이게 상식이라고 같이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야권 의원들이 비워주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계속 새누리당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릇을 비워줘서 이 새롭게 채워서 어떤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론과 나중에 2013년 2월에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 선언을 했어요. 너무 빨랐어. 정계 은퇴 선언을 2월 달에 이미 하셨군요.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요. 5년짜리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갖춰지지 않았다. 우리들은 힘이 없다. 이런 비관을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작 5년짜리 정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할 것들, 저부터 먼저 할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토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